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식 홀대하는 집에는 절대로 시집가면 안 된다고요. 자식이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그런 자식을 홀대하는 건 분명히 그 집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 곳에 시집가서 시집살이 힘들게 할까봐 무척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끼리 결속이 너무 강한 집안은 피하라고 말이죠. 그 안에 네가 가족으로 인정받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결국 제가 소외감을 느낄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외할머니께서도 모르는 게 있었나 봐요. 결혼을 해보고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가족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 시댁은 처음에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어머, 어서 와요. 우리 아들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맞아요, 언니. 오빠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끼리 결혼 이야기를 끝내고 시댁에 갔을 때 시모와 시누는 저에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남편 나이가 당시에 38이었고 저도 동갑이었으니 저희 집에서는 빨리 시집 가라는 느낌이었고 남편 집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설렘과 긴장을 안고 들어간 시댁에서 저는 의외의 상황과 맞닥뜨렸어요. 근데 얼마나 사귀었어요? 오래 사귀었어요? 저희 1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사귀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 나왔고요. 어머, 1년도 안 됐는데 결혼 이야기 하는 거야? 요즘 애들 그렇게 빠르게 결혼 선택했다가 이혼도 많이 하잖아. 그래도 연애를 2년 정도는 해보고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 집에서는 벌써 결혼하라고 난리라서요. 이 사람이 워낙 괜찮은 사람이라 저도 한다면 빨리 하고 싶고요. 저는 남편을 보며 싱긋 웃었죠. 남편은 순박하고 착한 사람으로 저와 잘 맞았어요. 우리 아들이 괜찮기는 한데 이렇게 쉽게 결정해도 되나 모르겠네. 상견례도 솔직히 나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고 좀 더 사귀어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분명 반기는 표정이었는데 입으로 나오는 말은 그와 정반대였거든요. 계속 상견례를 미루면서 결혼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이상한 말만 하더라고요. 보통은 나이 40이 다 되어가는 노총각 아들은 빨리 결혼시키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더 늦추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그들의 행동에 지지 않고 말했어요. 더 사귀어봐도 똑같은 거면 그냥 같이 사는 게 맞죠. 혹시 집안에 어떤 사정이라도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그것도 남편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요. 그날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그렇게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저를 향한 무척 교묘하고 은근한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저를 싫어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저를 초대해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서 와요. 차린 건 많이 없으니까 많이 먹어요. 정말 복스럽게 잘 먹어서 보기 좋아. 아, 근데 우리 예비 며느리는 좀 덜 먹어도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 제 통통한 몸을 아래 위로 쳐다보며 은근히 제 외모를 깎아내리더군요. 안 그래도 제가 살집이 좀 있는 편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순간 속이 확 뒤집히더군요. 뚱뚱한 사람에게 진짜로 뚱뚱하다는 말을 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참았어요. 설마 날 비꼬는 건 아닐 거라 생각했죠. 절 비꼬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리고 드레스 입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말 했을 수도 있지. 정말 10번, 100번도 넘게 저를 합리화시켰죠. 그리고 남편도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런 말을 시모에게 들을 때마다 남편은 저한테 그랬거든요. 괜찮아. 난 토실토실한 자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결혼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울해하지 마. 내 눈에만 예뻐 보이면 되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사랑꾼인 저희 남편이죠. 그런 남편 아니었으면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재수없는 게 시모였죠. 그리고 그런 재수없는 사람이 시모 하나만은 아니었어요. 하루는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신우와 남편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있는 화장실인데 방음이 잘 안 되는 건지 둘이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런 건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어이없는 소리를 남편에게 하더라고요. 오빠는 저 사람 어디가 좋아서 만나?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가끔씩 정색하는 거 봤거든? 게다가 나까지 무시하는 시선 보낸다니까. 그것도 오빠 없을 때만. 화장실 안에서 그 이야기 듣는데 누구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그런 적 없고 그런 짓만 당했는데 제가 대체 누구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나는 그 여자랑 오빠 결혼하는 거 싫어. 오빠가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더 이상 듣고 있기 싫어서 일부러 화장실 문을 요란하게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셀쭉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정말 갈수록 이해 불가였어요. 제가 대체 뭘 했길래 이 사람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는지 도무지 짐작 가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편은 그런 방해에도 절대로 낚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남편을 시모와 신우는 번갈아가며 괴롭혔어요. 은근한 전략이 안 먹히는 것 같으니 그 후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남편에게 요구하더라고요. 나는 저 애를 며느리로 삼기 싫어. 덩치도 크고 얼마나 게을러 보이니? 그렇지 않아도 너희 아버지 암 때문에 병원에 계시고 할머니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저런 애가 들어와서 도움이 될 리가 없잖아. 그래, 오빠는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어. 더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건데 왜 저런 여자를 데려와? 나는 이 결혼 절대 반대야. 그리고 오빠도 알잖아.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랑 인연 끊고 싶으면 그 여자랑 결혼하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말로 남편을 괴롭혔더군요. 저는 덩치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게으른 성격은 아니었어요. 행동하는 것보다 많이 먹어서 그렇지 체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그대로 놓아버릴 정도로 포기가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물고 늘어지는 편이었죠.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자고로 연애라는 건 주변에서 말릴수록 더 불타오르는 거라고 하지 않던가요? 친구처럼 잔잔하고 평화롭던 저와 남편의 사랑은 방해꾼의 등장으로 뜨겁게 불타올랐거든요. 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정당한 이유도 없이 까이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게 제 성격이라 저도 시모와 신우 몰래 준비를 좀 했어요. 남편이 결혼을 일찍 하려는 이유는 시부에게 결혼한 자신을 보여주려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부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제가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아버님 많이 안 좋으신 거야? 나와서 밥 한 끼 정도 못 하셔? 외출은 가능하셔. 다만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상태라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 거거든. 아예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에 저는 일이 쉽게 풀릴 거라 생각하고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주말 시부의 컨디션이 좋을 때 시간을 정해 시부의 외출을 감행했어요. 물론 시부에게는 당일 가서 말씀드렸어요. 미리 말하면 시모와 신우가 또 깽판 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입을 옷은 남편이, 남편의 신발과 넥타이는 제가 준비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시부를 대면시켰죠. 아유, 이렇게 귀한 딸을 시집 보내려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아니요, 저희 애가 많이 모자랍니다. 일하느라 집안일도 잘 못 거들어서 처음에는 많이 부족할지 몰라요. 그래도 애정으로 봐주세요. 못하는 걸 못한 채로 두는 아이는 아닌지라 조금씩 잘해 나갈 거예요. 예, 제가 몸이 이 모양이라 아들놈 장가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며느리가 그걸 이뤄주는 것 같아 고맙네요. 그리고 입원한 동안 아들 통해서 며느리가 이것저것 제 편의를 많이 봐줬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야무지니 우리 아들은 복 받은 거지요.
시부가 입원한 동안 남편을 통해서 시부에게 이것저것 챙겨줬거든요. 특히 병원 생활로 입맛 없을 것 같은 시부를 위해 맛있는 음식도 많이 넣어드렸고, 안에 있을 때 심심하지 마시라고 좋아하시는 책도 많이 보내드렸거든요. 그렇게 여러 면으로 도장을 쾅쾅 찍어 놓은 보람이 있었어요. 시부가 저를 무척 좋게 봐줬어요.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어서 나를 잡는 게 어떻겠습니까? 줘야 좋지요. 최대한 빨리 잡아서 제가 손주라도 볼 수 있으면 정말로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원했던 그 말이 시부의 입에서 나왔어요. 시부 덕분에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날짜 잡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소소한 이야기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그제야 시모와 신우가 뛰어오더군요. 사실 두 사람에게도 상견례 한다고 미리 말해놨거든요. 시부가 온다는 이야기만 쏙 빼놓고 말이죠. 당연히 제가 전화하니 네가 뭔데 멋대로 상견례 날짜 잡냐며 가지 않을 거라고 코웃음 치던 시모였는데 시부가 있다는 걸 남편에게 뒤늦게 듣고 놀라 달려온 거였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당황한 시모와 신우를 앞에 두고 시부가 말했어요. 당신 도대체 이런 중요한 날 왜 늦은 거야? 너도 상견례 계속 미룬다는 말은 들었다만 이런 자리에까지 늦어?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당신 아파서 그런 거면 그런 생각 버려요. 당신 지금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저는 지금이 기회라는 걸 잘 알았어요. 시모와 신우가 왜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지 물어볼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요. 어머님,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곧 40인데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나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가 집안에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40이 다 돼가는 저희가 1년 정도 사귀었으면 많이 사귄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왜 이 결혼을 더 끌어야 하는지 저희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납득하고 그 말에 따르던 말던 하죠. 시모가 또박또박 할 말 하는 저를 살짝 째려보더군요. 저도 엄마 아빠 위세가 있으니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가 있는 앞이었잖아요. 아들의 결혼을 그 무엇보다 축복하고 좋아해주는 시부가 있는데 제가 뭐가 겁나겠어요? 시부 위세를 등에 업고 물었죠. 그랬더니 시부도 말하더라고요. 그래, 내 며느라가한테 다 들었어.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듣고 있으니 내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언제는 빨리 결혼시키고 싶다며. 나한테 한 말이랑 애들한테 하는 말이 왜 달라? 그러자 시모가 입을 꾹 닫더군요. 뭔가 있는 것 같았지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부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비밀스럽고 문제가 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였죠. 그날을 기점으로 제 안에서 시모는 꿍꿍이가 있는 사람 1위에 올라섰어요. 그렇지만 시부를 끌어들인 보람이 있었는지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다음해 말까지 기다렸어야 할 뻔했거든요. 결혼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성가시게 하던 시모는 시부의 전화 한 통이면 쪼그라들어서 결혼 준비는 문제없이 해나갔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건 남편의 통장 관리였죠. 남편은 매달 50만 원씩 시모에게 용돈을 주고 있었어요. 솔직히 너무 많다 싶었지만 그건 남편이 자기 부모에게 주는 거니 제가 손댈 부분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모도 조모와 시부를 돌보느라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조모도 살아계시는데 1급 시력장애와 노환으로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시모는 본인의 남편 병간호도 해야 하고 시어머니의 병간호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직장을 다니지는 않지만 힘든 일을 하는 분이니 그 정도 용돈 드리는 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6년쯤 지났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황이었어요. 시모와 신우는 마주칠 때마다 저를 노려보긴 했지만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굴지는 않았어요. 이미 결혼을 했으니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때쯤에는
남편과 제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분위기가 누그러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모와 신우가 아이에게 뭔가 사주거나 엄청 예뻐하는 건 본 적 없지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엄청 화를 낸 적 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약간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저한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머니가 우리 아이 안아주지 않아도 너무 마음 쓰지 마. 사실은 어머니가 새어머니거든. 그래도 여태껏 나 키워주셨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깊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도 핏줄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겠지. 나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 이상 바라면 욕심이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 사람들이 왜 남편 결혼에 그다지 흥미가 없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결혼을 늦게 가든 노총각으로 늙어 죽든 상관 안 한 모양이다 싶었어요. 솔직히 애가 생긴 후 제가 애와 떨어질 수 없다 보니 시댁과 만남을 계속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 시모가 외출하려다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다리뼈가 골절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골절된 뼈가 붙을 때까지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올 때 저희가 시댁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가는 차 안에서 시모가 툭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우리 집 말고 너희 집으로 가자. 네? 저희 집이요? 그래. 시어머니가 다쳤는데 너희는 그냥 집에만 내려다 주고 갈 생각이었니? 지금 당장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데 목발 짚으니 겨드랑이랑 어깨도 너무 아프고 온몸이 별로야. 그러니 너희가 내 수발 좀 들어야겠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제 막 새돌이 된 아기가 있는 맞벌이 집이었어요. 남편은 야근이 잦았고 저는 퇴근과 함께 육아 시작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모까지 떠맡으라는 건 너무한 일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맞벌이에요. 게다가 애까지 키우고 있어서 어머님 수발 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가씨 댁에 가 계시는 건 어때요? 아가씨는 혼자 사는 데다가 일도 재택근무인 걸로 아는데. 언니,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안 한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 어떤 인간이 나랑 연애하고 싶겠어요? 나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게 만들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에 맨입으로 해달라는 것 자체가 좀 경우 없는 일 아닌가요? 어머님이 평생 아프실 건 아니잖아요. 다리만 나으면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그냥 모셔달라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에 더 못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어머님 편으로 붙여드릴게요. 그걸로 어머님 모셔주면 될 것 같은데. 꼴랑 100만 원으로 누구한테 그딴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 100만 원 중에 절반은 엄마 용돈이잖아요. 사람을 그따위 싼값에 부려먹어도 되는 일이에요? 200만 원 맞춰주면 생각해 볼게요. 상상을 초월한 금액에 슬금슬금 열이 나더군요. 아가씨, 보자하니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자식이 남편뿐이에요? 아가씨도 어머님 모실 자격 충분한데 그럼 저희한테 돈 주세요. 그 돈 받고 제가 일 그만두고 어머니 모실 테니까. 그만해라. 아들이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지. 너가 모시기 싫어서 내 딸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먼저 돈 이야기 꺼낸 건 아가씨예요. 어쨌든 저희는 상황상 어머님 못 모시니까 아가씨랑 저희랑 모은 돈으로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라도 받으세요. 아들아, 네 와이프 하는 거 보고 할 말 없니?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어. 이거 봐라. 아픈 엄마 모시고 싶지도 않다며 네 누이 동생한테 미루는 것 좀 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겠어?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저희 상황도 생각해 주세요. 저도 야근 많고 이 사람도 집에 와서 독박 육아해서 정말로 어머니 모실 시간 여유가 전혀 없어요. 병원이라도 들어가 계시면 자주 찾아뵙고 원하는 거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괜찮아지면 집으로 오시면 되고요. 뭔가 남편이 한마디 해주길 바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시모가 기가 찬 듯 남편을 쳐다봤어요. 너 결혼했다고 사람이 바뀌었네. 예전에는 내가 하란 대로 꼬박꼬박 해주더니 이제는 그런 거 해줄 필요 없니? 그것도 다 네 와이프가 뒤에서 시키는 거겠지? 와이프한테 제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대체 왜 이러세요? 어쨌든 저희는 거절했으니까 동생이랑 상의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남편은 시모와 신우를 시댁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저희 마음속에서만 끝난 일이더군요. 얘, 너 정말로 나 수발 안 들 거니? 이래서 키워준 은혜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 지금 와서 나한테 이딴 취급을 받게 해? 오빠, 진짜 너무해. 어떻게 나한테 엄마를 맡으라고 할 수 있어? 오빠가 인간이야? 두 사람이 교대로 남편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아주 거머리가 따로 없을 정도였죠. 시모는 전화통화로, 신우는 찾아와서 남편을 괴롭혀댔어요. 그렇잖아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피로로 늙어가기까지 하니 저도 이제는 못 참겠더군요. 시모와 신우에게 한마디씩 하려다가 남편 말이 생각나서 그것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자기 키워준 어머니라며 이해해달라는 그날의 남편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시모를 저희 집으로 데려오도록 했어요. 다만 딱 2달만 봐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신우에게 돈도 받아내고 싶었는데 신우가 제대로 된 일도 안 하고 다니니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시모를 봐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온 첫날부터 저에게는 지옥과 다름없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점심 식사도 다 해놔야 되는 거 아니니? 반찬이 빈약해서 뼈가 낫겠어? 네 자식이 아팠어도 이리 성의 없이 했을까? 저녁밥이 느끼해서 그런지 상큼한 과일이 먹고 싶구나. 냉장고에 들어있던 건 신선하지 않으니까 나가서 좀 사와. 복숭아나 메론 같은 걸로. 시모는 정말 진상 중에서도 상진상이었어요. 집에 없는 와중에도 전화를 해서 저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했고 집에 와서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애를 볼 시간도 없이 휘둘렸어요. 정말 온갖 트집을 다 잡더군요. 그렇게 2주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2주 동안 시모는 한 번도 시부나 조모에 대한 이야기를 묻지 않더군요. 시모가 시부의 병간호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도 시부도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걸 보고 의아한 기분이 들더군요. 따로 남편에게 말해서 함께 시부의 병원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조모가 있는 요양원은 그리 멀지 않았기에 거기부터 들리기로 했어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조모 병원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모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지난달에는 방문을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저희한테 이상한 말로 인사를 전하더군요. 어머,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사실은 어르신도 보호자분들 오시길 엄청 기다렸거든요. 그래요? 저희 주 보호자는 저희 어머니인데 언제 오고 안 오셨는지 알 수 있나요? 잠깐 차트 볼게요. 그러면서 컴퓨터를 훑는 간호사의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드디어 찾았는지 밝은 얼굴로 제게 말해줬어요. 6개월 전에 한 번 오신 거로 되어 있네요. 어머님이 오셨다고 차트에 적혀 있어요.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오는데 시모가 6개월 동안 안 온 걸 보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희가 수발 들고 있는 와중에도 조모와 시부를 신경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상한 일 투성이었지만 면회 중에 그 생각만 할 수도 없으니 얼른 시조모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그래. 우리 새끼 왔니? 네, 지난달에는 죄송해요. 어머니도 다치시는 바람에 경황이 없었거든요. 밖에서 사온 음료를 옆 침대분들에게도 챙겨주고 조모를 휠체어에 태워 요양원 내에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시모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만큼 청력이 예민하셔서 갑자기 고함을 질러대는 치매 노인과 같이 있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우리 손자, 손 좀 잡아보자. 눈이 잘 안 보이는 시조모께서 남편의 손과 팔, 얼굴을 더듬거렸어요. 너 혹시 살 빠졌니? 건강 챙겨야 한다. 너는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그러더니 손자 손을 꼭 잡고는
머뭇머뭇 한마디를 꺼내셨어요. 너 혹시 너희 엄마 때문에 힘든 건 아니지? 남편이 아무 대답하지 않자 조모가 남편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내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야 했어. 이런 곳에 들어오지 말고. 너 혹시 네 새엄마가 너 버리려고 한 건 기억하니? 순간 저도 남편도 흠칫 굳었죠. 설마 이런 내용을 말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엄마가 진짜 그랬다고요? 그래. 그 뒤로도 너 키우기 싫다고 나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거 내가 따끔하게 일러보냈다. 그런데 이상하지? 너 다 크고 나니까 그런 말이 없어. 너 성인 될 때까지 주구장창 와서 네 욕만 하던 년이. 남편은 자신을 길러준 새엄마에 대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옆에서 봐온 제 눈에도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가식이었고 남편이 미성년자 시절 내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말이 없었나 의아했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남편은 시댁에서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분명 얼굴 마주치는 건 똑같은데 성인이 되기 전과 된 후의 모습이 달랐을까요? 남편은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조모 말에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었으니 남편보다는 충격을 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곁에서 조용히 남편을 토닥여줬어요. 시조모와 면회를 끝나고 시부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남편은 뭔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리고 시부 병원에 도착해서 남편이 한 일은 시모가 언제 병원에 왔었는지였어요. 생각보다 시부 병원에는 자주 왔더군요. 시부가 입원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는데 1, 2주마다 꼬박꼬박 왔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보다는 남편이 좋은가 보다 싶었는데 시부 말을 들어보니 그건 또 아니더군요. 아버지, 저 왔어요. 혹시 어머니가 자주 찾으셨어요? 자주 찾아왔다 마다. 아주 올 때마다 귀찮아 죽겠다. 너 혹시 네 어머니 홀대하고 있는 건 아니냐? 시부의 갑작스러운 말은 시모와 정반대였죠. 남편이 갸웃하더니 시부에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너희 엄마가 와서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 네가 요새 서운하게 대한 건지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관심을 안 줘서 그런 건가? 자꾸 자기를 보험금 수령자로 해달라. 집은 딸한테 주라며 나한테 요구를 하잖아. 요새 네 동생이 너희 엄마 모시고 있다던데 어머니 잘 들여다보고 신경도 쓰고 그래라. 네가 자기한테 신경 안 쓴다고 딸밖에 없다며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 네 동생 앞으로 돌려달라는데 네 엄마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냐. 이제 너도 엄마 알아서 챙겨드리고 그래. 보험금 수신인을 바꿔달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들리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럼 동생은 별말 없었어요? 너희 할머니 돌보는 것도 네 여동생이 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그것 때문에 매달 돈 필요하다고 해서 돈 좀 주고 있어. 50만 원씩. 저와 남편은 순간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조모 병원에 넣어두고 돌봐주지도 않던 신우가 돈까지 받아갔다는 이야기에 남편 눈이 뒤집어졌어요. 왜냐면 조모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본래 주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는데 주 보호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 보호자에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남편에게 매번 전화를 했어요.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챙겨달라고 말이죠. 그래놓고 지금 시무마저 우리에게 넘기고 자기는 아무런 노력 없이 돈만 챙겨가고 있었으니 남편이 느꼈을 배신감이 상상도 되지 않더군요. 시부 옆에서 수발들면서 시부에게 뭐라도 뜯어내려고 안간 힘을 쓰는 시모의 모습을 본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안 좋았고요. 사실 시댁 재산권은 전부 시부에게 있거든요. 여태껏 아무것도 안 주고 틀어지고 있으니 시모가 안달이 난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돌아오자마자 시모에게 따지더군요. 어머니, 혹시 제 결혼 반대한 거 제가 드리는 돈 때문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뜬금없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시모가 웃더군요. 남편은 그에 지지 않고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듣고 오는 길이에요. 저 성인 될 때까지 저 키우기 싫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어릴 때는 고아원에 갖다 버리라고 했다던데 사실인가요? 너 설마 그 늙은 노인 말만 믿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옛날 일이야. 나도 기억도 안 나는 옛날 일.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보험금 수령인 바꿔달라. 동생한테 유산 물려줘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개수작 부리신 거예요? 고아원 갖다 버리라고 할만하네요. 어릴 때 갖다 버렸으면 아버지 보험금이며 유산 다 어머니랑 동생 나눠 가지는 건데 안 그래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내가 여태껏 너희 집안에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 젊어서는 너랑 딸 뒤치다꺼리 해야 했고, 늙어서는 할머니랑 네 아버지 병수발 들어야 했어. 그리고 내가 네 엄마고 내 남편 본처인데 당연히 그건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렇죠. 어머니가 진짜로 그런 일들을 했으면 당연히 모든 걸 받을 만하죠. 그런데 왜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셨어요? 지금 어머니 모시고 있는 건 저인데 동생이 모시고 있다고 거짓말하셨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병원에 가본 적은 언제예요? 반년도 넘게 가보지도 않았던데 그거 아버지도 알고 있긴 해요.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모시겠다고 해놓고 반년 넘게 와보지도 않고 여태껏 그런 명목으로 아버지한테 돈을 얼마나 받아가셨어요? 내가 받아가긴 뭘 받아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지. 그리고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여태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남편은 시모 말을 무시한 채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우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말하더군요. 앞으로 어머니 네가 모셔. 난 모실 생각 없으니까 당장 와서 데리고 가.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1억이야? 오빠가 봐주기로 했잖아. 왜 말을 바꿔? 그리고 엄마가 무슨 짐이야? 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그럼 네가 애초에 데려가던가. 왜 나한테 맡겼어? 너희 엄마잖아. 나도 키워준 은혜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한 달에 50만 원씩 20년을 꼬박 들였어. 그리고 어머니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너한테 전화한 적 있어? 나한테 전화 와서 다 해먹었지. 갑자기 왜 이래? 오빠 진짜 웃긴다. 우리 엄마가 오빠 키워준 은혜는 생각도 안 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가면서 오빠를 키웠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 없었으면 오빠도 엄마 없이 불쌍하게 자랐을 거면서 이제 와서 버리는 거야? 그래서 돈 줬잖아. 내가 벌어서 매달 용돈 줬잖아. 20년을 처먹었으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보기 싫었으면 애초에 아버지랑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죽어도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딸, 너희 오빠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너희 할머니 전화 받고 와서는 나를 돈이나 탐하는 여자로 몰아가는데 미쳐버리겠어.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닌데 내가 그때 왜 애 있는 남자랑 결혼했나 몰라. 다리도 지금 덜 붙었는데 나 쫓아내려고 난리가 났어. 네가 어떻게 좀 해줘. 오빠, 이러면 나도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이르라고. 그러면 나도 똑같이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너 할머니 모시겠다고 해놓고 요양원 처박아 놓고 반년 동안 가보지도 않고 필요하다는 물품 넣어주지도 않은 거 내가 다 말할게. 그럼 되겠네. 남편 말에 신우가 입을 딱 닫더군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 대꾸할 말이 있을 리가 없죠. 뭐가 됐든 난 절대로 엄마 안 모셔. 부양 안 할 거야. 어머니 기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뿐인 딸이 절대로 어머니 수발은 안 든다네요. 근데 어쩌죠? 이제 저도 당신 자식 아닌데. 친자가 아니니까 부양 의무는 없는 거 맞죠? 친자식한테 부양하라고 하세요. 남편은 그 길로 시모를 강제로 끌어내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신우 집 앞에 시모와 시모가 가지고 온 짐을 덜렁 내려놨죠. 시모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군요.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부모를 노상에 두고 가는 놈이 어딨어? 두고 봐라. 내가 너 용서 안 할 거야.
누가 부모예요? 자식 버리려던 계모 주제에 부모? 웃기고 있네. 남편은 시모와 신우의 연락을 싹 다 무시하고 시부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시부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시부가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아 시모를 불러냈어요. 시모는 억울한 표정 한껏 지으며 신우와 들어오더군요. 여보, 내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알아요? 당신 없다고 저 녀석이 나를 얼마나 홀대하던지. 뼈가 다 붙지도 않았는데 저를 강제로 쫓아내더라니까요. 당신 딸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 나한테는 딸이 수발 다 든다고 했잖아. 그제야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입술을 꽉 닫더군요. 그래놓고 나한테는 아들 녀석이 잘못한 것처럼 말을 했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리고 당신, 어머니 요양원에 모셔놓고 어떻게 반년 동안 병문안을 안 가볼 수가 있어? 며느리잖아. 그러라고 돈도 줬잖아. 나한테 오는 길에 어머니 뵙고 왔다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그래놓고 뭐? 보험금 수령인을 당신 앞으로 해달라고? 당신 같은 거짓말쟁이한테? 여보, 제가 하는 이야기 믿지 마요. 그거 다 우리 이간질 시키려고. 이간질은 무슨, 내가 병원에 전화해서 직접 알아봤는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 병원에 입원하면서 딱 한 가지 부탁했어. 어머니 잘 좀 모셔달라고. 그런데 보라는 어머니는 안 보고 나한테 찾아와서 돈 뜯을 생각만 해? 아버지, 어머니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 안 되겠지. 네 엄마처럼 너도 나한테 거짓말하고 할머니 내버려 뒀잖아. 도대체가 내가 입원한 동안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당신,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주민등록 말소 신청할 테니까. 여보, 아버지! 나 부르지 마라. 가만 보니 우리 아들 결혼 계속 미룬 것부터 이상하다 싶었어. 나하고 말할 때는 빨리 장가 보내야 한다더니 장가 간다는 애한테 못 가게 막은 거 아들 돈 때문이지? 우리 아들이 돈 벌어서 당신한테 돈 주고 내가 당신 고생한다고 생활비조로 돈 주고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지내려고. 결국 시부의 불호령에 시모와 신우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정말로 시부는 시모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버렸어요. 두 사람은 재혼인데다가 등본상으로는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서 가정이 좀 단순했죠. 이혼도 필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모가 몇 달 있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튈 생각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부 쪽이 아닌 시모 쪽에서 혼인신고는 안 하겠다고 했고 그 뒤로 계속 이렇게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았다더군요. 그러다 남편이 결혼하고 시부가 곧 죽을 것처럼 병원에 들어가 있으니 그제서야 재산을 챙길 생각으로 중간에서 날조하고 다닌 거였죠. 자기들에게 재산을 주기를 원한 거고요. 참 대담한 건지 미련한 건지 그렇게 시모가 주민등록지도 없이 붕 떠버렸어요. 그러자 시모와 신우가 매일같이 시부에게 찾아가 눈물로 애원을 하더라고요. 여보, 제발 우리 좀 살려줘요. 이제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주민등록만이라도 당신 앞으로 해줘요. 네? 잘못을 빌지 않고 자기 불쌍한 것만 내세운 꼴을 보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싶었죠. 내가 미쳤어? 여태껏 우리 집 재산 갉아먹고 있던 인간들한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해? 내가 당신한테 여태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내 아들을 불효자로 몰아서 나랑 이간질을 시키려고 했어? 그러고 나서는 내 재산 다 당신 딸이랑 나눠 가질 생각이었냐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딸, 너도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봐. 엄마 그러면 네 밑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난 이렇게 혼자서는 못 살아. 넌 진짜 내 딸이잖니. 그렇게 엄마를 소중히 생각하던 신우도 수발들라는 말 앞에서는 신중해지더군요. 신우 대답이 웃겼어요. 엄마, 딸한테 기생충처럼 들러붙을 거야? 결혼도 안 했는데? 아빠,
그리고 나 이제부터 할머니 요양원에 자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내치지 마세요. 네? 엄마는 남이지만 저는 아빠 핏줄이잖아요. 자기 살 길 찾을 거라고 제 어미를 발판으로 삼는 것도 참 혼자 보기 아까운 장면이긴 했죠. 결국 그 둘의 눈물 나는 총극을 감상한 시부는 완전 열이 끝까지 받아버려 두 사람 눈앞에서 모든 것을 끝장내버렸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가 그 돈 없어도 나한테 들러붙나 보자. 내가 가진 재산 전부 우리 아들한테 증여할 거야. 내 집도 내 재산도 싹 다 아들한테 증여하고 나와 내 어머니 죽을 때까지 모시라고 할 거다. 이제 됐어? 시부의 폭탄 선언에 시모가 더 큰 고함 소리로 울었어요. 여보, 어떻게 나한테 한 푼도 안 남겨줄 수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당신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긴? 내 아들 그저 네 돈주머니로 생각한 주제에 내가 어머니한테 그 말 듣고 기도 안 차서 내 아들을 네가 뭔데 고아원에 넣어라 마라 해. 당신이 뭔데? 그렇다고 내가 돈을 덜 줬어? 생활비에 당신 용돈까지 돈 넣어줬는데 왜 내 아들을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그리고 당신 내 아들 키우면서 딸애보다 더 잘해준 적이 있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매번 당신은 딸만 감싸 돌았지. 커서 이젠 좀 괜찮아졌나 싶었더니 네 딸만 자식이고 내 아들은 자식도 아니야? 내가 네 딸년 신경 써줬으면 너도 내 아들 힘들게 만들지 말았어야지. 늙은 할망구가 한 말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지만 그 뒤에는 괜찮았다고요. 돈 주니까 괜찮았겠지. 내 말 틀렸어? 양심을 좀 챙겨. 결국 시모는 찍소리도 못하고 시부의 호통에 쭈그러졌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신우는 시모가 데려온 딸이었고 남편은 시부가 데려온 아들이었더군요. 나이 차가 좀 있어서 제가 후 시모가 낳은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피도 이어지지 않은 모양이었더라고요. 신우는 그 사실도 몰랐는지 자기가 시부의 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더 놀랐어요. 솔직히 시부가 딸을 대함에 있어서 너무 격없고 잘해줬기에 핏줄이 아니라는 건 예상도 못했었어요. 결국 한바탕 난리가 나고 시모와 신우는 그 뒤로 감쪽같이 모습을 감췄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소식을 듣게 됐어요. 시모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이요. 연세가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짧은 시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양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부에게 쫓겨나서 갈 곳 없으니 신우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사정했던 것 같더라고요. 절대로 수발 안 들겠다며 버티던 신우가 한 가지 조건으로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줬대요. 월세를 받겠다고 했답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그리고 집에서 쓰는 거 다 시모가 벌어서 쓰라고 했다네요. 결국 시모는 늙은 60대 후반의 나이에 여기저기 돈 벌러 해본 적도 없던 농사일에 굳은 일까지 했다고 해요. 열심히 신우의 빨대가 되어 돈 벌어다 줬는데 결국 얻은 건 치매뿐이었죠. 참 똑같은 인간들이었어요. 아들 장가도 못 가게 하고 빨대 꽂으려 했던 시모나 그런 늙은 시모에게 빨대 꽂아서 치매에 걸리게 만든 신우나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는데 참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시모와 신우가 양보하고 조금씩 물러섰다면 상황은 이런 식으로 흐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책임감이 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참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떡을 하나 받으면 떡 한 봉지로 갚는 사람이요. 시모가 마지막까지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시모는 이 모든 사태가 시조모의 말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이미 시모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특히 결혼하고 나서 그것을 제일 강하게 느꼈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눈길 한 번 안 주고 안아주지도 않았으니까요. 하물며 친정에서 아기용품이 선물로 수두룩하게 흘러들어올 때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관심조차 주지 않았을 때 그때 정말 강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뒤에 알게 된 그 이야기에 더 화가 났던 거고요. 만약 시모가 남편을 최소한 싫어하지는 않았더라도 남편은 시모의 가장 든든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신우도 마찬가지죠.
신우가 조금만 덜 이기적으로 굴었다면 남편은 신우를 친동생으로 여기며 무엇이든 해줬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람 뒤통수를 치려고 했으니. 사실 남편이 동생 결혼할 때 대비해서 적금도 모으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아프고 아버지 번 돈이 병원비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동생이랑 어머니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았으니 그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것만 봐도 인연 끊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시무는 딸한테 시달려 등골 빠지게 일하다 치매나 걸리고 딸은 시무한테 빨대 꽂으려다 더 큰 짐을 얻게 됐으니 자기가 뿌린 대로 고스란히 걷어들인 거였죠. 어쨌든 이제라도 그 무시무시한 모녀들과 인연을 끊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남편 잘 만나도 시댁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일이더라고요. 남편은 좀 침울해 보였지만 지금은 더 개운한 모습이고요. 시부와 시조모는 저희가 자주 들리고 외박해서 집에 자주 모시니 예전보다 더 좋아하세요. 지금까지가 제 사연 끝입니다. 어떠셨나요? 많은 의견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랍니다. 사람들이 보는 제 첫인상은 주로 날카롭다거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독하다는 느낌이래요. 제 직업이 내과 전문이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물론 일할 때는 좀 정확하고 예민한 건 맞지만 평소에 저는 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싫은 소리도 잘 못하는 성격이랍니다. 혼자 집에서 운동할 때 이곳의 사연을 들으며 러닝머신을 달리면 시간이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공감 가는 사연도 많아서 귀가 즐거워요. 저도 망한 결혼을 걷어차고 화려한 돌싱으로 살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공부하고 일만 하느라 심심하기만 했던 저의 인생에 아주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더랬죠. 저의 화려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요즘 시대에 참 흔치 않게 살짝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랍니다. 어릴 때부터 수제 소리 들으며 공부를 잘했고 부모님은 항상 의사 되라고 거의 세뇌시키셨어요. 부모님도 의사가 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대책 없이 그러셨던 거죠. 전 부모님 소원대로 의대에 가게 되었고요. 고등학교 때까진 그냥저냥 부침 없이 평범하게 살았던 부모님과 저는 등록금 마련하느라 진짜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아버지도 퇴근하시고 대리기사 하시고 전업주부였던 엄마도 알바를 2개나 하셨고요. 저도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지만 일주일에 과외를 3개나 하면서 진짜 힘들게 공부했네요. 그래서 다행히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과정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한 고비 끝나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또 다른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수도권의 나름 큰 병원의 내과의사로 일하게 되면서 그 근방으로 아파트도 자가로 마련하고 부모님 집도 근처로 마련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30 후반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여유가 생기니 부모님이 결혼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저도 지금까지 일만 하느라 대학 시절 잠깐 해본 풋사랑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여자로서의 제 인생이 좀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소개해주는 사람 몇 번 만나면서 소개팅도 좀 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 저와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저라는 사람 자체보다는 제 직업에 관심을 두는 게 너무 보여서 실망을 많이 했네요. 다음 주 주말에 시간 좀 내봐라. 너보다 2살 어린데 아주 괜찮은 총각이란다. 나 그냥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살래요. 요즘은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는 것보단 일하면서 아빠 엄마 모시고 살게요.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돈 잘 버는 게 우리한테 효도하는 것 같아? 좋은 남자 만나서 손주 안겨주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우리한테는 더 효도하는 거야. 아니 그럼 의사 되라고 닥달하지 말고 시집이나 일찍 보내지 그랬어요.
지금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괜찮은 남자가 있냐고요. 그러게 의대 다닐 때 동기 하나 좀 물어서 결혼하라니까. 그거 하나 못해서는. 다른 의사들은 다 결혼해서 잘 살던데 너만 바쁘니? 잔소리 말고 주말에 나가봐. 알았어? 어릴 때부터 저에게 좀 강요하는 부모님이 너무 답답하고 싫었던 적도 많았어요. 이 나이에도 부모님이 결정하는 대로 살아야 되나 싶어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일단 그렇게 주말에 기대 없이 나가봤는데요. 지금껏 만난 남자들보단 키도 크고 늘씬한 게 훈남이더라고요. 배불뚝이나 대머리 아니면 키가 저보다 작은 남자들만 보다가 호감형인 남자를 보니 처음부터 제가 좀 마음이 열렸었나 봐요. 제약회사 영업직 대리답게 서글서글하게 말도 참 잘하고 데이트도 부드럽게 리드를 잘해주더라고요. 나보다 누난데 왜 이렇게 귀엽지? 그냥 내가 확 데리고 살까? 진짜 여자 많이 만나봤죠? 어쩜 그런 말을 그렇게 능글맞게 잘도 해요? 제가 뾰족하게 굴어도 진짜 제가 마냥 귀엽다는 듯이 대하는 모습에 어느새 저도 푹 빠져버렸답니다. 3번 정도 만나고 본격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1년 좀 안 되는 기간을 연애에 푹 빠졌더랬죠. 부끄럽지만 제가 제대로 해본 처음 연애였거든요. 남친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하루가 즐거워서 이래서 다들 연애를 하나보다 싶었죠. 헤어질 때는 너무 아쉬워서 진짜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다니까요. 제 마음을 알았던 건지 저랑 같은 마음이었는지 남친이 드디어 저한테 청혼을 했어요. 자기가 나보다 너무 능력 있고 예쁘고 잘나서 내가 진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 자긴 벌써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고 연봉도 나보다 훨씬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눈에 차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요즘 자기 때문에 울고 웃는데. 난 내가 의사라서 내가 더 잘났다는 그런 생각 안 해. 오히려 자기한테 내가 배우는 게 많은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난 홀어머니랑 둘이 살잖아. 우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아서 자기 부모님이 날 잘 봐주실지도 너무 걱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자기랑 평생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특별할 것 없는 프로포즈였지만 난생 처음 받아보는 남친의 진실한 청혼에 저는 바로 승낙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핑크 구름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고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네요. 이게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상견례 전에 시모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긴장한 것과 다르게 만나자마자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정말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 아들 인물이 그래도 빠지진 않은데 노총각이 다 되도록 왜 결혼을 안 하나 했더니 우리 새아가처럼 잘나고 참한 여자를 만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는가 싶다. 그럼요. 내가 우리 어머니처럼 멋진 여자 찾고 찾다가 드디어 우리 아영이를 만났죠. 날씨가 쌀쌀하니까 얼른 밥 먹으러 들어가요. 자자, 갑시다, 우리 여왕님들. 같이 초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한테 해주는 것처럼 시모한테도 다정히 챙겨주고 농담하면서 분위기를 푸는 모습을 보니 더욱 남친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오래 일하다가 이제 쉬고 있다는 시모는 말도 조곤조곤하게 하고 얌전하신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네가 의사라는 건 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닌데 의사 며느리 대접을 잘해줘야 되는데 걱정이구나. 우리 한 가족 되면 내가 며느리 배려하면서 대접 톡톡히 해주면서 살게. 걱정하지 마렴. 엄마는 이렇게 예쁜 며느리 시집살이 시킬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엄마 혹시라도 나 몰래 이 사람 구박하면 나 진짜 들고 일어납니다. 내가 우리 두 여왕님 잘 떠받들면서 살 테니까 우리 평화롭게 잘 살자고요. 넉살 좋게 시모한테 경고 아닌 경고를 하는 남편이 은근히 듬직해 보였어요. 저와는 진짜 반대인 성격이라 어디에서도 환영받는 남편 성격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좋게 본 건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우리 집으로 가서 얼마나 넉살 좋게 행동을 하던지 나중엔 부모님이 정서방하면서
더 살갑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께서 요리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운동을 더 많이 해야겠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계속 먹다간 살찌겠어요. 그래도 많이 해주실 거죠? 아휴, 그럼. 먹고 싶은 거 말만 하게. 어째 우리 딸이 남자 같고 자네가 더 곰살 맞은 딸 같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둘이 보니 참 잘 만났다 싶어. 제가 우리 아영 씨보다 많이 부족한데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잘 모시고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말도 저렇게 예쁘게 하는지 몰라. 얼굴도 훤칠해서 아니 무슨 요즘 유행하는 젊은 트로트 가수 보는 것 같아. 내가 아주 우리 사위 팬 되겠어. 그렇게 양가의 축복을 받으면서 꽤 성대하게 결혼식도 올렸어요. 신혼집은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그냥 시작하기로 했고 남편이 텔레비전을 큰 사이즈로 바꿔온 것 빼고는 있는 그대로 살았네요. 지금 일하는 병원 근처라 제가 출퇴근하기에 좋고 시모가 혼자 사는 아파트하고도 그렇게 멀진 않아서 시모도 뭐라고 불만을 말하진 않았네요. 그러다 시모가 제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짜증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진료실로 들어오는 시모를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 여긴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속이 더부룩하고 영 안 좋아서 진료받으려고 우리 며느리한테 왔지. 여기까지 오시려면 30분은 차 타고 오셔야 될 텐데 그냥 동네 병원으로 가시지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가 의사인데 그럴 수 있니? 더 멀더라도 우리 새아가 얼굴 한번 보러 오는 게 좋지. 그리고 공짜잖아. 이 병원에 오면 진료비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종종 병원에 오면 직원들을 붙잡고 뭔 말을 해대고 못 살게 구는 것 같길래 수납 직원한테는 그냥 말하지 말고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대신 결제했죠 뭐.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은 병원으로 오는데 말도 안 하고 와서 저는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시모가 언제 오나 그런 생각까지 하고 지내야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부러 점심시간 직전에 와서 저를 기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점심시간이지? 우리 오늘은 같이 점심 먹자. 우리 의사 며느리가 맛있는 것 좀 사줘. 아, 네. 여기 근처에 맛있는 식당 많은데 그럼 같이 가실래요? 뭐 드시고 싶어요? 아니, 내가 봐둔 데가 있어. 점심시간이 짧으니까 얼른 움직이자. 그렇게 시모한테 떠밀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병원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백화점이었어요. 백화점 안에서도 꽤 가격 나가는 레스토랑으로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길래 따라가 봤더니 이미 시모 친구 4명 정도가 앉아 있더라고요. 시모가 아주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죠. 자, 우리 의사 며느리 데려왔어. 어때? 얼굴도 예쁘고 아주 참하지? 아니, 얘들이 결혼식에 와서 봤으면서도 자꾸 못 믿겠다고 그래서 말이야. 진짜 의사인데 얼굴도 곱네. 반가워요. 오늘은 우리 며느리가 쏠 테니까 마음껏 먹고 싶은 것들 먹어. 내가 왕년의 최정란이가 아니야. 이제 의사 며느리 돈 최정란이라 이거야. 시모와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 불편하게 밥 대충 챙겨 먹고 거의 30만 원 나왔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결제해버렸죠. 이게 한 번뿐이면 제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의사 며느리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려니 하고 말이죠.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점심시간 맞춰서 연락이 오는데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죠. 이제 점심시간이지? 나 여기 병원 앞 사거리에 소갈비집에 와 있거든. 그리로 점심 먹으러 오너라. 저 오늘은 점심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뭐? 못 오면 어떡하니? 내 친구들이랑 지금 같이 있단 말이야. 정 그러면 잠깐만 와서 계산 좀 해주고 가. 내 체면은 세워줘야지. 며느리 자랑 실컷 했는데 내가 뭐가 되니? 안 가면 병원까지 쫓아올 기세길래 어쩔 수 없이 식당으로 가야만 했어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점심시간에 좀 쉬고 싶었는데 시모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또 한바탕 시모의 자랑이 이어졌고요. 저는 남은 음식 깨작대며 먹으면서 왁자지껄하는 소리만 멍하게 듣고 있었네요. 우리 며느리가 여기 건강한 내과 전문이잖아. 내가 몸 안 좋을 때마다 가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지 몰라. 앞으로 우리 며느리 봐서 저기 내과로 가. 어머, 나 그럼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의사시니까 지금 나 진료 좀 봐줘요. 잠깐 맥 좀 짚어줘봐. 그래, 새아가. 여기서 잠깐 봐줘봐라. 제가 한의사도 아니고 무슨 맥을 짚어요. 진료 원하시면 병원에 직접 오셔서 받으셔야 되고요. 이런 데서 진료하는 건 불법이에요. 저 이제 진료 시간 다 돼서 이만 가볼게요. 갑자기 짜증이 몰려와서 더 있다가는 진짜 소리라도 지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실컷 먹은 밥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와버렸죠. 시모가 저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앞으로는 오기 전에 하루 전엔 연락 주고 오세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무슨 구멍가게 오시듯이 그렇게 자꾸 오시면 제가 다른 직원들 보기 민망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오시는 것도 좀 자제해 주세요. 저 너무 바빠서 원래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쉬어야 돼요. 근데 요즘 어머니 때문에 쉬질 못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어머, 뭐?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무 서운하다. 내가 뭐 돈 때문에 그러니? 친구들이 너 보고 싶다고 하고 나도 우리 잘난 며느리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시모가 풀 죽어서 말을 하니까 꼭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한테도 몇 번이나 말을 해봤지만 그때마다 다른 말로 돌려서 대화를 끝내지 못한 적이 많아요. 이번엔 작정하고 말을 했어요. 자기가 어머님한테 말해준다며 오늘 또 친구들하고 병원 근처 고깃집에 오셨어. 점심시간에 나 부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면 그러시겠어. 난 장모님이 우리 회사 오시면 엄청 반갑고 좋을 것 같은데. 자기는 이렇게 보면 좀 차가운 면이 많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게 수시로 찾아오셔도 나 앞에서는 싫은 소리 안 하고 밥 다 사드렸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백화점 식당 아니면 갈비집 아니면 비싼 일식당만 가시고 금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 그럼 앞으로 어머니 찾아오면 당신이 돈 대신 내줘. 당신 연봉이 얼만데 그깟 밥값 가지고 그래. 알았어. 화내지 마. 주름 더 생겨.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 볼 테니까. 요즘 따라 제 외모 가지고 자꾸 한 소리씩 하는 남편이 거슬리더라고요. 여기서 제 주름 얘기는 왜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살짝 말을 바꾸거나 슬쩍 넘어가는데 도 같아서 제가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말을 하긴 했는지 시모가 병원으로 찾아오는 날이 확 줄었어요. 저도 다시 일에 열중할 수 있었고 시모와 작은 마찰들이 있긴 했지만 그럭저럭 지나가다 보니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어요. 어느 날 시모가 대뜸 주말에 오라고 하길래 남편과 함께 가봤더니 앓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내가 너랑 사이가 멀어질까봐 얘기는 안 했지만 요새 너무 나한테 소홀한 거 아니니? 네가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야.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저는 그래도 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틀렸다는 거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고부간의 사이가 돈독해지는 거 아니겠니? 어머니가 달라는 대로 용돈 다 드렸고 자주 급하다고 100만 원, 200만 원씩 빌려가시는 돈 저 한 번도 달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그냥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넌 가만 보면 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더라.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너무 외롭고 허전해서 친구들이랑 여행을 좀 가려고 하거든. 요즘엔 자식들이 효도 여행을 보내주는데 아주 크고 멋진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 같은 걸 한다더라. 이 사람은 예전엔 저희 부모님한테 혼자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더니 이젠 용돈은커녕 전화 한 통도 안 하는데요. 저는 그대로 바쁜 와중에 용돈도 챙겨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엔 효도 여행이요? 아들한테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아, 갑자기 왜 나를 걸고 넘어져? 내가 바빠서 요즘 장인 장모님한테 소홀했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했어? 그럼 직접 나한테 말을 하지 여기서 뭐야? 엄마, 그거 여행 가세요. 얼만데요? 어머, 진짜?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야. 1,000만 원인데 일단 계약금 200만 원을 걸어야 돼. 금액은 할부로 내도 되고. 근데 우리 의사 며느리가 그깟 1,000만 원이 부담되겠니? 어머니는 제가 무슨 어머니 지갑인 줄 아시나 봐요. 뭔 일만 있으면 다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세요. 아드님이 보내준다니까 아드님한테 달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엄마, 200만 원이면 내가 내주려고 했는데 1,000만 원은 너무 크다. 그건 그냥 가지 마시고요. 나중에 겨울에 동남아로 내가 보내드릴게요. 친구들은 다 간다고 그러는데 나만 안 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영색이 의사 며느리 뒀는데 말이야. 그러지 말고 네 한 달 월급도 안 되는데 좀 보내줘. 제 한 달 월급이 안 된다고요? 어머니가 제 월급을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큰 돈으로는 우리 부모님도 여행 못 보내드렸고요. 전 돈 못 드리니까 그렇게 가고 싶으시면 아들 카드로 긁으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같이 밥이 넘어갈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핸드폰도 꺼버리고 혼자 공원에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집으로 들어갔죠. 늦은 시간인데 남편은 집에 안 왔더라고요. 저는 깜깜한 거실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다시 켜봤어요. 남편은 친구들을 만난다고 짧게 메시지를 보내놨더라고요. 그걸 보니 그냥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리고 시무한테 전화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또 바로 전화가 왔죠. 너 어디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그렇게 집을 나가버리니? 네가 시어머니가 무서운 줄을 모르는 모양이구나. 내가 이번에 한번 보여줘. 왜 전화하신 건데요? 그 여행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이미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친구들은 며느리들 얼마나 시집살이 시키는 줄 아니? 넌 내가 너무 봐준 것 같구나. 이제부터라도 너도 며느리 노릇 톡톡히 해라. 다음 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살림 배우고 청소도 좀 하고 해라. 일요일에 안 오기만 해봐. 알았어? 시모가 그렇게 잔뜩 으름장을 놓고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의사 며느리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돈 안 주니까 바로 안면 바꾸는 시모를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그냥 무시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에 무조건 오라고 전화를 해대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당연히 안 갔어요. 남편은 이미 새벽부터 무슨 테니스를 친다면서 나갔거든요. 혼자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안 갔어? 일요일에 가기로 했다며. 나한테 전화하고 난리셔. 빨리 가봐. 내가 왜 가? 난 간다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당신이 아들인데 왜 나한테 자꾸 그 비싼 여행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보내드려. 난 며느리로서 내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 효도는 셀프 몰라? 내가 1,000만 원짜리 여행 보내드릴 여유가 어딨어. 당신은 능력이 되잖아. 며느리로서 그 정도 해드릴 수 있잖아. 능력이 없으면 다른 걸로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닐까? 당신이 지금 남편 역할, 아들 역할 잘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 난 2번 말하기 싫으니까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저의 차가운 태도를 보고 남편이 금세 입을 다물더군요. 남편이 말을 한 건지 만 건지 시모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오라고 난리를 쳤죠. 너 내 말 무시하니? 주말에 그렇게 오라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와? 너 진짜 안 되겠다. 너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저녁해. 알았어? 내일도 안 오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이제 진짜 별 어거지를 다 부리더라고요. 전 남편한테 전화해서 퇴근하고 시모한테 가보라고 했죠. 시모가 맛있는 저녁 해놨다고 먹고 오라고 말이죠. 저는 어차피 야간 진료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있었는데요. 저녁 8시쯤 되자 시모한테 또 연달아 전화가 왔어요. 너 진짜 한번 해보자 이거야?
내가 만만하게 보여? 너 와서 저녁하라니까 왜 우리 아들을 보내? 전 오늘 야간 근무라 못 가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계속 오라고 소리만 치시니까. 대신 아드님 보내드린 거잖아요. 뭐가 잘못됐나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내가 너 오라고 했지. 우리 아들은 일하느라 피곤한데 이 시간에 여길 왜 오라고 하니? 저는 밤 10시까지 진료 보는데 전 안 힘든가요? 왜 이렇게 저를 못 괴롭혀서 난리예요? 그 여행비 안 들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 그 여행 꼭 가야 된다. 다달이 용돈 더 주는 셈 치고 할부라도 해줘 그럼. 너무 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깟 200만 원 바로 보내버리고 말자 싶었죠. 알았어요. 돈 드릴 테니까 저 그만 괴롭혀요. 일단 계약금 200만 원만 드릴게요. 진짜니? 역시 우리 며느리답다. 의사답게 화끈하고 통도 크구나. 고맙다. 아들은 내가 밥 먹여서 보낼 테니까 끝나고 집 가서 푹 쉬어라. 곧바로 시모의 계좌로 200만 원을 보내주니 바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죠. 슬슬 또 시모가 연락을 자주 하면서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평일 저녁에 남편 없이 저 혼자 갔는데 글쎄 시모가 가자마자 과일이며 빵이며 이것저것 먹으라며 챙겨주는 척을 하더니 본론을 꺼내더군요. 근데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여행 갈 돈을 안 주니? 800만 원 다 못 주면 200이라도 줘라. 내가 여행사에는 다달이 준다고 말해놨다. 800만 원 한꺼번에 주면 더 좋고. 200만 원 계약금 드렸잖아요. 나머지도 다 아들한테 달라고 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면 어떡해? 친구들은 예약 다 하고 벌써 1000만 원 일시불로 낸 애들도 있다. 내가 의사 며느리 둔 사람인데 1000만 원 일시불로 내야 체면이 서지 않겠어? 나 애 좀 그만 태우고 효도 여행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통 크게 한번 내줘. 효도 여행이요? 제가 친자식도 아니고 이제 이혼할 마당에 전 시모 효도 여행 시켜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시모 앞에 준비해간 사진들을 쫙 뿌려버렸어요. 인상을 찡그리며 사진을 확인하더니 금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지금 우리 준석이란 말이니? 내가 돈까지 써서 얼마나 선명하게 찍은 사진인데 아들 얼굴도 구별 못해요? 그쪽 아들하고 다른 여자하고 잘 놀고 있는 거 보이죠? 이제 누구한테 그놈의 효도 여행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지 확실히 감이 오죠? 남편 놈의 숨겨진 추악한 행태를 알게 된 건 1년 전이었어요. 결혼 전엔 그렇게 귀엽다 예쁘다 해주더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뱃살이 늘어졌다느니 입가 주름이 너무 패였다느니 외모 지적을 하기 시작했죠. 거기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출장을 가야 된다고 하더니 제가 별말을 안 하니까 점점 빈도가 잦아지더라고요. 몇 달 후에는 거의 한 번 지방으로 출장 가면 3일씩 집을 비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영업직이라도 연애 전엔 출장 한 번도 안 가다가 갑자기 지방으로 돌고 도니 이상한 촉이 오더라고요. 전 잠잘 시간도 없지만 돈은 남아도는 사람이라 바로 흥신소의 남편 뒤 좀 캐달라고 했어요. 역시 뭐든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고 일주일 만에 어마어마한 증거들을 가져왔더라고요. 저한테 출장 간다고 하고는 지방의 비싼 풀빌라에서 2박 3일씩 어린 상간녀랑 아주 해피한 시간을 보내고 왔던 거였죠. 흥신소 직원이랑 통화했는데 들을수록 가관이었네요. 같은 팀에 입사한 신입사원인데 나이 차가 좀 나네요. 신상 조회해드릴까요? 네, 소송 걸어야 되니까 싹 해주시고요. 뭐 다른 증거 제가 찾아야 될 건 없어요? 블랙박스는 가능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행하면서 보니까 세컨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차에 놓고 다닐 것 같으니까 그거 찾으면 증거는 충분하실 것 같네요. 남편은 전혀 눈치를 못 챘으니 밤에 들어와서 아주 세상 모르고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차에 가서 블랙박스 다 찾아보고 세컨폰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제가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비밀번호도 안 걸어놓고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덕분에 아주 편하게 증거 수집 잘했네요. 상간녀는 남편 놈보다 15살이나 어렸는데 아주 남편이 비싼 식당에 다 데리고 다니며 밥 사 먹이고 명품 지갑이며 화장품이며 다 사다 날라줬더라고요. 저한텐 길거리에서 파는 머리핀 하나 사준 적 없는 인간이 말이죠.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부터 제가 돈을 더 잘 번다는 이유로 제가 데이트 비용 낸 적이 훨씬 많았고 선물다운 선물을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맨날 말로만 대단하다, 귀엽다 이런 입 발린 소리만 들으면서 좋다고 결혼까지 했었네요. 거기다 남편 놈이랑 상간녀가 나눈 메시지를 읽으니 더욱 제가 호구였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 백 갖고 싶었던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우리 오빠는 잘생긴 데다가 능력까지 있어서 너무 멋있어. 정말 고마워요. 잘 쓸게요. 저번에 백화점에서 한참 보는 거 알아놨지. 내가 우리 애기 가방 하나 못 사주겠어? 나한텐 돈 들어오는 든든한 지갑이 있잖아. 못생기고 나이 들었어도 그래도 의사니까 산다는 마누라님? 우리 사랑에 금전적으로라도 도움을 주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필요하기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우리 애기 얼굴 보다가 걔 얼굴 보면 꼴이 말이 아니야. 토할 것 같아. 나이 들어서 볼품 없으면 관리라도 해야지. 맨날 바쁘다고 로션 하나 안 바른다니까. 진짜 여자로 전혀 안 느껴져. 우리 자기한테 여자는 나 하나면 되잖아. 우리 다음 주에 여수 풀빌라 가는 거 맞지? 거기 너무 가고 싶었는데 예약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애기가 가고 싶다는데 그 정도야 당연하지. 우리 다음엔 휴가 날짜 맞춰서 하와이 한번 갈까? 내가 마누라 전에 자기를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진짜 집에 들어가기도 싫다. 남편의 추악한 진심을 알게 된 그날, 저는 제 차 안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저는 늦게 한 결혼인 만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남편이 집안일 한 번을 안 도와줘도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참고 살았어요. 서운한 부분이 있어도 괜히 남편이 나 때문에 자격지심 생겨서 그런 걸까봐 혼자 전전긍긍하기도 했고 말이죠. 근데 상간녀한테 말하는 저에 대한 본심을 확인하니 저 혼자 노력했던 결혼 생활이 다시 머릿속에서 지나가며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저 혼자 남편을 사랑했었다는 것을, 남편은 저를 그냥 인생의 보험으로 봤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남편한테 제대로 복수해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지난 1년간 남편의 외도를 전혀 모르는 척하면서 출장 간다고 하면 오히려 흔쾌히 보내줬죠. 그리고 남편 놈을 한 방에 보내버릴 증거들을 꾸준히 모아왔어요. 제가 던져준 사진들을 확인한 시모는 오히려 안면을 확 바꿔서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뭐, 이런 사진 가지고 지금 뭘 알 수 있니? 직장 동료랑도 야유회인가 뭐 그런 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사진도 뭐 별거 없구만. 내가 갖고 있는 게 그게 다일 것 같아요? 맛보기용으로 가장 약한 걸로 보여준 건데요. 소송 들어가면 제대로 다 보여줄게요. 뭐? 소송? 너 진짜 우리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할 거란 말이니? 너도 이제 금방 50인데 네가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남자 바람은 말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야. 남자들은 호기심이 있어서 한 번씩은 다 바람 핀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 줘라. 남편이라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인간, 내가 뭐하러 데리고 살아요. 도움 안 될 거면 차라리 나도 더 어리고 잘생긴 남자 데려다가 즐기고 사는 게 낫겠네요. 당신 아들이 뭐 잘난 게 있어요? 그 나이에 그 쥐꼬리 같은 월급 받는 주제에 어린 여자랑 바람을 피는데 말이죠. 그 못난 인간이 바람 필 때도 지 마누라가 의사란 걸로 여자를 꼬시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찌질하지 않아요? 니네 부부 문제는 니네가 알아서 하고 일단 여행 갈 돈만 좀 줘. 정 안 되면 빌려주면 내가 다달이 갚을게. 지금 내 친구들 다 간다는데 나만 못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뒤에서 말이 나오겠니? 지금 이 마당에 그놈의 여행이 중요해요? 어차피 계약금 200만 원도 당신 아들 돈이었으니까 나머지도 아들한테 받아내요. 그 돈이 우리 준석이 돈이라고?
그렇게 돈 잘 버는 네가 줘야지. 어떻게 우리 아들이 돈을 냈어? 이혼한다는 말보다 계약금이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었다는 게 시모한테는 더 충격인 모양이었죠. 아주 개거품을 물면서 흥분을 하더군요. 그 꼴이 얼마나 웃기던지 사실대로 다 말해줬어요. 증거 수집이 다 됐다 싶었을 때 친정 부모님께 찾아가서 다 말씀드렸어요. 워낙 남편 놈을 좋게 보셨던 두 분이라 한참 동안 충격으로 말씀이 없으셨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살갑게 대해놓고 뒤로는 그런 몹쓸 짓을 하다니. 이혼은 당연하고 이 땅에서 발 딛고 못 살게 만들어버려라. 그놈이 명절하고 어버이날에 50만 원씩 줬어. 우리야 너한테 용돈을 넉넉히 받으니 고마운 마음으로 쓰지 않고 모아두고 있었거든. 그거 홀랑 안 써버리길 얼마나 잘했니? 이거 네가 가져가서 돌려주든 어떻게 해버려라. 어머니가 돈이 든 봉투를 저한테 건네주시더라고요. 그 돈이 바로 시모한테 줬던 계약금 200만 원이었거든요. 며느리 돈을 더 쓰지 못한 게 억울했는지 시모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며느리라는 게 시애미를 감쪽같이 속이고 우리 아들 돈으로 계약금을 내? 어쩜 이렇게 못됐을까?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네가 이따위로 구니까 우리 아들이 너한테 질려서 더 어린애한테 마음이 간 거 아니냐? 엄마가 생각하는 게 이따위니까 아들도 그따위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돈 못 쓴 게 그렇게 억울해요? 난 당신 아들한테 철저히 속았는데 당신들한테 쓴 내 돈이며 내 시간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 그때였어요. 우당탕탕 문이 열리면서 남편 놈이 뛰어들어왔죠. 급하게 달려왔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양복 셔츠도 삐져나온 모습으로 제 앞에 바로 납작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진짜 다 오해야. 그냥 출장을 같이 몇 번 가다 보니까 당신이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사이 아니야. 걔가 나보다 몇 살이 어린데 그런 애송이랑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게, 그렇게 어린 년이랑 정신 연령이 똑같아서 그런가 아주 잘 맞더라. 내가 사진만 몇 장 올려주니까 증거가 그게 다인 줄 알아? 네 놈들이 나눈 메시지도 한가득이야. 애기야 하면서 난리가 났던데 그래도 아니라고 잡아뗄래?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걔가 자꾸 나한테 들러붙어서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걔는 나한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 바로 정리할게. 나한테 먼저 말했으면 내가 다 설명했을 텐데 그걸 회사 게시판에 올리면 어떡해. 일이 지금 너무 커졌어. 역시 이 상황에서도 너는 너만 생각하는구나. 너 때문에 상처받고 이악 물면서 1년을 버틴 나는 보이지도 않지? 뭐? 늙어서 옆에 가기도 싫고 의사만 아니었음 결혼도 안 했을 거라고? 차라리 나한테 직업 의사면 돈 많이 벌겠다고 대놓고 말하던 남자들이 너처럼 본심 숨기고 쇼하는 놈보단 100배 1000배 낫다. 이 독사 같은 놈아. 여보, 진짜 오해야. 난 정말 당신만 사랑한다고. 그 어린애한테 분위기에 취해서 뭔 말을 못해. 우리는 인생의 한 팀이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 가족이잖아.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회사 게시판에 올린 그 게시물 좀 지워줘. 인사팀에다 지워달라고 해도 본인만 지울 수 있다고 손 놓고 있다니까. 나쁜 놈들이. 뻔뻔하게 신입사원이랑 바람까지 피워놓고 불이익은 당하기 싫어? 나쁜 짓을 했으면 벌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무례한 같은 인간아. 개인적인 일인데 이걸로 잘린다는 게 말이 돼? 회사 내규 들먹이면서 나한테 권고사직까지 말하는데 이거는 팀장 자식이 이 기회로 나 자르려는 거라고. 당신은 우리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 일단 그 게시물만 지워줘. 지금 그 회사 잘리면 이 나이에 어딜 가겠어. 당신도 남편이 백수 되면 좋을 거 없잖아. 너랑 이혼하는 마당에 네가 백수가 되든 거지가 되든 내가 알 바 아니지. 안 그래? 남편이 갑자기 눈에 쌍심지를 켜고 벌떡 일어나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뭐? 이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이 정도 지나가는 바람 가지고 일 커지게 만들어서 회사까지 잘리게 하면 당신도 유책 배우자 되는 거야.
당신이 이혼 소송이라도 하면 난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어쩌면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한 구석 없이 오로지 자기 앞날만 생각하니까 저딴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저렇게 뻔뻔한 인간을 그동안 착하다고 믿어오며 결혼 생활을 했던 제 자신을 진짜 마구 두드려 패주고 싶었네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부들거리는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날려버렸죠. 웃긴 건 자기 아들 맞으니까 시모가 아악 소리를 내며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때리는 마누라가 어딨어? 요즘 애들은 남편을 아주 지발 아래로 봐. 너도 한 대 맞아봐. 맞아봐. 시모가 개거품을 물며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제가 옆으로 슬쩍 비켜섰더니 시모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져 넘어졌어요. 휙 고개를 돌려서 저를 노려보더니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제 며느리가 시어미한테도 폭력을 쓰네. 아이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구나. 아이고. 그러면서 졸도하듯이 뒤로 혼자 넘어가더라고요. 놀란 남편놈이 달려가서 시모 붙잡고 엄마 하면서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참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눈물 없이는 못 보는 드라마 찍는 줄 알겠네요. 저는 기가 막혀서 그 모습을 일단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랑 먼저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상황이 안 됐을 거야. 우리 엄마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헤집어 놓으면 나이 드신 엄마가 견디실 수 있겠어? 진짜 너무하다. 누가 누구한테 너무하다고 하는 건지 어이가 없네? 그리고 니네 엄마가 나한테 돈 달라고 부른 거야. 내가 이 집구석에 찾아온 게 아니고 난 더 이상 너희 모자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빨리 여기다 도장 찍어.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배려야. 남편은 제가 건넨 종이를 보더니 흠칫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종이를 팍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혼 합의서? 이런 것까지 준비해오고 아주 작정했구나. 자기야, 난 절대 이혼 못해.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자기 말만 잘 들으면서 살게. 제발 한 번만 넘어가줘. 부탁이야. 나 1년 동안 네가 바람피는 증거 모았어. 이혼 소송 들어가면 나는 비싼 수임료 내고 최선을 다해서 소송 준비할 건데 너 나 이길 수 있어? 그 나이에 돈 1,000만 원도 없는 데다 백수될 주제에? 난 이미 변호사 상담까지 다 끝났고 네가 합의 이혼 싫다고 하면 전화 한 통하면 바로 소송 시작할 수 있어. 위자료 2천 이상은 청구할 건데 네가 일시불로 줄 능력이나 있냐고. 제가 따박따박 맞는 말만 하자 남편은 모든 걸 체념한 듯이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아주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좋지도 않은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게 훤히 보이더라고요. 능력도 없는 주제에 그동안 나 믿고 월급 펑펑 써대고 돈 한 푼 안 모은 게 이제야 후회가 좀 되겠네? 너도 참 바보 같다. 내 비위 적당히 맞추면서 살았으면 늙어서까지 의사 마누라 옆에 두고 분수에 안 맞는 호강했을 텐데 말이야. 다 네 잘못이니까 평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네 좋았던 시절 떠올리며 살아봐. 난 진짜 당신이랑 헤어지면 못 살아.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거야? 난 절대 이렇게 못 끝내, 여보. 너랑 더 이상 말싸움하기도 싫어. 1분 안에 결정해. 지금 도장 찍고 죽은 듯이 조용히 살 건지 아니면 한번 이혼 소송 제대로 해볼 건지. 제가 이혼 합의서를 뺏어갈 제스처를 취하자 비굴하게도 종이를 휙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푹 쉬면서 시모 집에 있던 도장을 찾아서 결국 찍더라고요. 저는 서류를 휙 뺏어서 그 집구석을 나와버렸어요. 차마 제 앞에서는 못하다가 제가 나가니까 뒤에서 아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뭘 깨부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집에 가자마자 남편 짐 그대로 상자에 다 쓸어 담고 다음날 아침 이삿짐 센터 차 불러서 한 번에 시모 집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때 웃긴 건 남편 놈 짐은 다 시모 집으로 갔는데 시모는 제 집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타이밍도 참 기막히게 사람들이 상자를 갖고 나갈 때 시모가 도착해서 현관문이 활짝 열린 상태였어요. 시모가 얼른 집으로 들어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죠. 얘, 너 나가고
내가 준석이 엄청 혼냈다.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거라. 그 여행 가는 것도 돈 안 줘도 되고 나 그 여행 안 가도 된다. 너만 이혼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앞으로 너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도 않으마. 응? 뒤에서 내 욕하면서 어린애랑 놀아난 남자, 받아줘가며 살 만큼 내가 착하지가 않아요. 그 나이 어린 새 며느리 될 여자한테 그놈의 잘난 효도 여행 보내달라고 해요. 시모가 계속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고 나갈 기미가 안 보여서 결국 시모를 일으켜서 밖으로 밀어내야만 했었죠. 시모는 어떻게든 밖으로 안 밀려나려고 문을 팔로 잡고 버티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한번 지저분하게 끌고 가볼까요? 그쪽 아들 앞길 생각한다면 다신 이렇게 찾아오지 말아요. 병원이든 집이든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동안 가족으로 지낸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줘. 나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아줌마 돈주머니로 생각한 거 아니고요. 아줌마 아들도 못해준 걸 왜 며느리한테 공짜 대접을 그렇게 받으려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해줬던 거예요. 그런 내 마음을 이용하고 기만한 건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이고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아직도 저를 우습게 보는 건지 시모는 움직일 기미가 없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제 집 앞에서 한참 쭈그려 앉아 있다가 경찰이 오니까 그제야 꺼이꺼이 울면서 경찰 따라가더라고요. 남편 놈이 집에 와서 비련의 남주인공처럼 울고불고 난리친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거의 수십 번 와서 그 짓을 하더군요. 저는 바로 집도 전세 내놓고 다른 아파트 구해서 이사 갔어요. 아참, 병원도 결국 관뒀어요. 그래서 다행히 병원에서 남편이 난리치는 꼴은 보지 않았고요. 마음 같아서는 상간녀 소송하고 이혼 소송에서 2천만 원이라도 악착같이 받아낼까 싶었는데요. 나이 40 넘어서 그런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쏟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깟 돈으로 그 인간들과 계속 얽혀있기도 싫었고요. 만약 재산 분할이라도 하게 되면 그 인간 재산은 한 푼도 없고 제 재산만 잡힐 텐데 그냥 그 인간한테 땡전 한 푼도 안 두고 깔끔하게 시간 낭비 안 하고 끝낸 게 더 낫다 싶어요. 지네들 분수도 모르고 황금오리 배 가르듯이 의사 며느리 지갑 탈탈 털어먹으려다가 아들 반품당하고 지인들한테 쪽팔림과 무시당할 시모 생각하면 나름 통쾌하네요. 이 사연 들으시는 시어머니들이 있다면 다들 한 번씩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왜 평생 아들한테 받아본 적 없는 효도를 며느리한테 받으려고 하는지 말이죠. 자기 아들이 귀하면 며느리는 자기 집에서 더 귀한 딸이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해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신도시에 제 개인 병원을 시작하려고 요즘 직원들도 뽑고 병원 자리도 알아보고 다녀서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서 당연히 전 남편 놈은 생각도 안 나고요. 이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남의 부모한테 대리효도 따위는 그만두고 친정 부모님 모시고 잘 살아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리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